네, 안녕하세요. 어떻게든 다시 돌아온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의 선우리입니다. 오늘의 누리는 이야기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라디오를 해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이제 혼자 하려니까 다 긴장되고 준비도 좀 미흡했고 무엇이 부족한지 몰랐는데 오늘은 그때보다는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 마지막에 했던 그 아무 말 대잔치들을 좀 피하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저번 시간보다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지금 시간에 권장 자세인 어디 한번 읊어봐라, 짓거려봐라, 얘기해라 라는 자세를 기억해 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저번 주제에 비해서는 조금 다소 무겁습니다. 교육과 함께 빠질 수 없는 것, 의무에 관해서도 마지막에 조금 얘기할 생각인데요.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늘 그렇다기엔 이제 한 시간 하고 두 번째 시간이지만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 이제 그냥 아무거나 정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이고 지금 시간이 아침이고 조금 피곤해가지고 졸려가지고 시끄러운 걸로 듣고 싶어요. 기운나게 잠도 깰 겸. 지금은 해체한 미국의 밴드입니다. 락밴드입니다. 마이 케미컬 로맨스의 웰컴 투 더 블랙 플레이드 듣고 오겠습니다. When I was a young boy, my father took me into the city to see a marching band. He said, son, when you grow up, would you be the savior of the broken, the beaten and the damned? He said, will you defeat them, your demons and all the non-believers, the plans that they have made? Because one day I'll leave you a phantom to lead you in the summer to join the Black Parade. Grow up
네, 노래 한 곡 같이 듣고 왔습니다. 누가 봐도 주제와 상관없는 노래이지만, 네, 그냥 들었습니다. 듣고 싶었거든요. 네, 다시금 말하지만, 지금 이 누리는 이야기는 그냥 제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이제, 좋아하는 노래 듣는, 좋아하는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말하긴 해야겠죠. 예수님이나 부처님보다 이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침투한 성인이 한 분 계십니다. 네, 바로 공자님인데요. 그런 공자님이 남긴 말 중에 배움에 관해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를 골라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이제 삼인행 필류 아사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삼인행 필류 아사원이란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는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 뒤에는 택기선자 이종지, 기불선자 이계지라며 그중 선한 사람의 좋은 점은 본받아서 따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의 잘못은 잘 살펴서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 3명이 모이면은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이 반면교사가 되든 아니면 정말 자신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든 어느 상황이 누구든 어느 상황이든 배울 것은 있다는 뜻인데요.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이면 그것은 집단이 되고 그 집단은 작든 크든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학교, 직장, 가정 등 여러 사회를 경험하며 어떠한 목적으로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든 이제 봉사가 목적이든 어떤 목적으로 구성된 사회든 저와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타인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이제 발전을 이룹니다. 개선을 통해서. 네. 이제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기관이고 그런 사회와 집단이기 때문에 지식, 인간관계, 도덕 등 많은 것을 그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자님이 말한 좋은 것을 배우고 나쁜 것을 잘 살펴 개선하기 위한 사회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뭔가 그 비율이 조금 어긋나 있는 기분이 들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권의 추락, 뭐 학생들의 통제 방안의 상실, 그리고 좀 민감하지만 이제 학부모의 약간 좀 침해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네. 일단 이것 때문에 좀 얘기하기가 꺼려진 주제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일단 했는데 계속 말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교육에 관해서 어떤 영화를 꺼낼까, 이 주제에 어울리는 영화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투서불체를 가져올까 했지만 그건 이제 웃음을 목적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모든 면이 과장되어 있고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도 좀 마음 아픈 사건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에. 네. 뭐 아무 말이나 하는 시간에 의미가 있냐 싶지만은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차마 뽑지 못했습니다. 일단 재밌는 영화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는 완득이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청소년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학교, 가정 등 여러 사회들을 보여주며 고민하는 고등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소설 책이 더 재밌긴 한데 소설 쪽 묘사가 좀 더 재밌어서 좋아했지만 요즘 시대에 누가 책을 읽냐 싶기도 하고 그냥 넷플릭스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아니면 유튜브 요약으로 볼 수 있는 영화 버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득이의 줄거리를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영화의 시작은 어린 완득이가 캬바레에서 춤을 추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캬바레에서 완득이의 아버지 도정복은 이제 굽은 등과 작은 키를 가졌지만 춤으로 관객들에게 환호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꼽추였습니다. 네, 키가 작고 등이 굽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죠. 이제 그 캬바레는 완득이와
아버지의 집이었고 완득이가 보는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등 아이가 자라기엔 좋지 못한 환경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도완득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영화의 주 배경이에요. 모든 배경이죠. 예. 수업을 땡땡이 치고 아버지가 일하던 캬바레에 찾아갔다가 폐업한 것을 알았고 이후 동묘에서 정복과 민구가 장사를 하다가 불량배들에게 수모를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완득은 이에 분노하여 불량배들에게 주먹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짐을 챙겨 집에 왔을 때 주먹질을 했다는 이유로 완득은 아버지에게 뺨을 세게 맞고 학교는 어떻게 하고 여길 찾아왔냐 라는 말에 완득은 학교를 때려치고 싶다고 말을 하다가 또 사서 얻어맞습니다. 네, 그쵸. 뭐 부모님한테 학교 때려치고 싶다 하면은 맞아요. 보통은 맞겠죠. 네. 이제 아버지가 열받아서 한 대 더 때리려는 순간에 옆집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며 소리를 칩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옆집 이웃 완득이의 담임 이동주, 그러니까 보통은 똥주라고, 예, 완득이나 이제 반아이들은 똥주라고 부르는 담임 똥주가 나와서 혼자 서 있는 완득이에게 내일 보자며 무심하게 말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다음날 동주는 수업을 땡땡이 치고 무단 외출을 한 완득이에게 체벌을 가하고 아버지에게 맞은 5대는 빼준다면서 15대를 때립니다. 거기에 수구품으로 햇반을 가져가라고 반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완득에게 창피를 줍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뭐 당사자가 창피하게 됐네요. 이외에도 이제 사사건건 자신의 옆을 맴돌며 귀찮게 하는 게 싫었던 이유로 완득은 매일 밤 교회에 찾아가 제발 똥주 좀 죽여주세요 라며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똥주보다 헌금 10,000원 더 낸다고 하면서요. 기도를 마친 완득이 집에 왔을 때는 정복과 민구가 시골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기 위해 춤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완득이가 민구 삼촌이라 부르는 이 인물은 지적 장애인으로 장미꽃을 팔다가 완득이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민구는 이제 완득이의 아버지를 유일하게 어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완득이의 아버지에게 춤을 배웠으며 실력도 좋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때 동주는 갑자기 완득을 부르며 햇반 하나만 던져달라고 조르고 완득은 귀찮아하면서도 건너편 동주에게 햇반을 던져줍니다. 이때 아버지도 담임에게 인사를 건네며 대화를 하다가 동주, 완득, 아버지의 대화도 시끄러워져서 옆집 아저씨가 나오면서 소리를 쳤지만 완득이 문을 열어줘서 동주에 의해 말문이 막힙니다. 다음날 정복과 민구는 소형차를 끌고 시골장으로 나갔습니다. 완득은 동주와 함께 아버지와 민구 삼촌은 티코를 끌고 시골장으로 나갔습니다. 완득은 이제 동주와 함께 아버지를 배웅하고 동주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동주가 죽지 않나, 자신의 기도가 왜 잘 안 먹힌지 이해합니다. 의외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이제 어느 날 학교에서 동주는 완득을 따로 불러내 완득이의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란 것을 알려줍니다. 완득이는 그동안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와 민구 삼촌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알 리가 없는 완득은 황당해하고 동주가 또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자리를 박차고 학교 밖으로 나갑니다. 네, 습관적으로 아주 그냥 땡땡을 치네요. 그리고 가출을 결심하고 거리를 계속 방황하다가 결국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동주가 완득의 책가방을 들고 집에 찾아와서 책가방에 소주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완득이에게 소주를 먹입니다. 사실 이 소주를 동주가 챙겨온 거예요. 네, 영화 보시면 의외로 재밌는 게 많은데 이게 참, 동주가 또다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줄줄 말하자 혼란스러운 완득은 괜히 짜증을 부리고 교회로 찾아가서 또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도 안 주시면 저 진짜 부처님한테로
갈 겁니다. 라며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때 완득에게 자매님이라 부르는 핫산이 등장하고 완득은 핫산이 인도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시골장에서 돌아오자 완득은 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보려 하지만 이내 머뭇거립니다. 한편 완득의 삼촌 난민구는 아버지가 산 소형차에 못으로 욕설을 적어놓은 낙서를 한 것도 모자라 타이어까지 펑크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지나가다가 이걸 우연히 본 똥주가 그 욕설을 하는 낙서된 욕설을 보자마자 옆집 아저씨를 의심하면서 그의 집 초인종을 바로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처음 본 이제 일면식이 없는 여자 호정이 나왔고 그녀의 부름에 옆집 아저씨가 등장했습니다. 똥주는 본격적으로 당신이 타이어 펑크냈냐며 따졌지만 옆집 아저씨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이제 결국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일자 결국 옆집 아저씨와 호정은 나란히 밖으로 내려옵니다. 아버지는 남의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워둔 자신들의 잘못도 있으니 정중하게 사과만 한다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지만 옆집 아저씨는 끝까지 발뺌했고 이 아저씨들 보며 욕을 하는 민구를 보고는 누가 집값 떨어지게 이런 욕설이 있네요. 뭐 괜찮겠죠. 병신들에게 세를 내줬냐 라는 막말까지 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삼촌 그러니까 가족이 욕먹었는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특히 막 살던 학생 중에요. 이 말에 뚜껑이 열린 완득은 곧바로 옆집 아저씨에게 주먹을 날려 그의 눈두덩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결국 파출소에서 모두 모이게 됐지만 완득의 가족들과 옆집 아저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대신 똥주가 나가서서 열변을 토하며 완득이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서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옆집 아저씨에게 도색값을 물어줘야 하니 좋게 끝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화해는커녕 또다시 완득이의 가족들을 욕하기 시작했고 옆에서 듣고 있던 호정이 오빠가 먼저 잘못했잖아 그만해 라고 말한 뒤 자신이 직접 나서 완득이의 가족들에게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완득 역시 똥주의 강요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은 옆집 아저씨한테 사인을 하라고 하지만 옆집 아저씨는 짜증을 내며 경찰서에 나갑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신 사인을 하겠다고 하고 여자에게 옆집 남자의 사모님이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여동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은 동주는 내심 기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윤아의 전 남친 염준호란 학생이 정윤아를 대상으로 한 야한 만화를 그린 연습장이 퍼지면서 소란이 일었고 이를 알게 된 혁주가 그와 두자비를 시작합니다. 그는 평소에 유나를 짝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점점 심해지자 아이들이 달려와서 두 사람을 떼어놓았지만 이를 본 유나는 완전히 분노하여 준호가 그린 연습장을 찢어 준호에게 던지곤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무 생각 없이 하교를 하던 완득은 유나가 자신을 따라오면서 할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내심 놀랐습니다. 교회로 그녀를 데려오고 할 말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녀는 울면서 힘든 심경을 털어놓고 완득은 잠시 당황하지만 자신이 말하기 편하다며 고맙다는 말과 다음에 또 시간을 내줄 수 있냐는 물음에 마음에 끌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진정되지 않는 마음에 완득은 잠시 옥상으로 나오고 이때 옆집 호정을 몰래 바라보고 있는 동주를 보게 됩니다. 이제 좀 오해받을 수 있는 장면을 보게 된 완득은 헛기침을 하고 이에 당황한 동주는 호정을 보며 가볍게 인사를 한 뒤 도망치듯 집에 들어갑니다. 다음날 동주는 완득에게 교회로 가서 햇반을 배달을 하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완득은 전날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웃음이 멈추지 않는데 어머니도 교회에 온다는 동주의 말에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완득은 긴장한 상태로 교회로 갔다가 핫산을 만나고 햇반을 주지만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옥상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 이수키를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와 완득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가 풍기지만 라면을 먹으며 몇 마디 나눕니다. 완득은 어머니가 떠난 후 어설픈 한글로 쓴 편지를 보며 이제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다음날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만났음을 밝히고 동주의 집에 찾아가 주소를 왜 알려줬냐며 화내고 항의하지만 이내 고맙습니다라며 감사를 전합니다. 이후 간만에 교회에 간 완득은 얼굴이 부은 하산을 만나고 알고 보니 킥복싱을 하다가 그랬다고 하며 그의 추천으로 킥복싱을 하러 갑니다. 그러나 테스트 경기에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길거리 싸움처럼 하는 바람에 관장에게 두들겨 맞으며 혼이 나 쫓겨나고 맙니다.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한 완득은 아버지와 다투게 되고, 이 때문에 아버지는 근처 슈퍼에서 동주와 술을 마시며 한탄을 합니다. 여기서 호정도 중간에 참석을 하여 술을 마시다가 직업이 소설 작가인 것을 밝힙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완득이 처음엔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허우대가 멀쩡한 완득을 보며 싸움박질이나 하라고 허우대 멀쩡하게 나온 거 아니다. 학생이 공부나 해라 라고 말하지만 완득은 아버지가 이 몸뚱이였어도 춤을 그렇게 췄을 것 같냐. 사람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건 키 때문이 아니라 그 춤 때문이다라며 실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슈퍼로 술을 마시러 나간 거고, 그래서 동주와 함께 얘기를 합니다. 동주는 아버지에게 완득이에게 운동을 시켜오라며 설득을 하고, 결국은 완득은 허락을 받으며 허락을 받고 킥복싱을 시작합니다. 관장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잡고 다시 찾아온 완득이를 받아주면서 기초 체력부터 다지라고 당부하며 완득이에게 줄넘기와 달리기를 시킵니다. 완득은 이제 줄넘기와 달리기를 할 겸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면서 체력을 단련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주는 학교에 찾아온 형사들에 의해서 경찰서로 잡혀갑니다. 혁주의 어머닌 혁주는 학생회 운영위원인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동주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동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도우려고 했으나 이들이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잡혀갔던 것입니다. 혁주에게 얘기를 들은 완득은 유나에게 동주의 면회를 가자고 제안합니다. 면회를 마친 둘은 한강 주변을 거닐며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완득은 유나에게 연애 편지를 건네는데 유나는 초딩이냐며 약올리며 좋아합니다. 또한 유나는 다이어트를 하겠다며 완득의 체육관에 왔다가 매니저 역할을 시작합니다. 후에 동주는 경찰서에서 풀려나고 완득은 아버지와 민구와 함께 두부를 들고 동주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여기서 동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잡아서 부려먹는 악덕 기업을 신고했더니 역으로 당했으며 핫산은 추방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완득은 기도를 하던 교회가 사입이라고 의심하고 자신의 기도가, 그러니까 동주 좀 죽여달라는 기도가 왜 안 먹히는지 이유가 사입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킥복싱 훈련을 마친 완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둠 속에서 도둑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문이 열려있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났기 때문에 도둑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도장에서 연습한 발차기 실력을 발휘해서 정통으로 타격을 먹이지만 알고 보니까 도둑이 아닌 햇반을 챙기러 온 동주였음을 알고 크게 놀랍니다. 동주는 왜 날 차냐면 말을 잊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완득은 동주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다가
교회를 지나면서 완득은 교회를 향해 기도를 이딴 식으로 들어주냐 외치고, 이를 듣게 된 동주는 그 기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다음날 동주의 병문안을 갔다가 동주의 아버지가 부자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동주가 신고한 악덕업자 역시 동주의 아버지라는 것도 밝혀집니다. 이에 완득은 왜 가난한 척했냐며 빈정거리고, 동주는 가난을 쪽팔려 했다는 것이 나중에 더 쪽팔리게 될 거라며 완득에게 얘기합니다. 완득은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으로 직접 찾아가고 동주의 허락을 받아 학교를 빠지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민구가 있는 시골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 어머니는 완득이의 육아 방식을 두고 말다툼을 합니다. 이후 완득은 시장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신발을 사주는데, 사장이 무슨 사이냐고 묻는 신발가게 주인에게 사장에게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윽고 버스 터미널에서 담담한 척 대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완드가 라고 조심스레 불러보고는 둘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완득은 관장과 함께 다른 체육관에 찾아가 시합을 합니다. 고등부 랭킹 3위와 스파링을 하는 것이라서 완득은 계속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결국은 TKO가 났지만 홀가분하게 환하게 웃습니다. 그 후 교회에서 완득은 얻어맞은 얼굴을 보고 놀란 유나를 보더니 기습으로 이제 뽀뽀를 합니다. 보통 이러면 뺨을 맞을 텐데 완득이가 잘생기긴 했습니다. 네, 유아인이 잘생기긴 했죠. 이때 뒤에서 동주가 등장하는데 둘이 딱 붙어서 뭐 했냐는 질문에 둘은 망설이다가 뽀뽀를 했다는 완득이의 대답에 어이가 없는지 멋쩍게 웃기만 하고, 반 꼴찌 완득과 반 1등 유나가 사귀는 것을 신기하게 여긴 동주가 둘에게 연애 비법을 알아내려 합니다. 완득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고 둘은 화해 분위기를 풍깁니다. 한편 겨울방학이 찾아오고 어느덧 완득과 혁주 사이에도 좋은 기운이 감돕니다. 사실 이제 혁주라는 캐릭터와 완득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혁주는 완득의 아버지가 춤을 추면서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놀렸고, 완득은 그런 혁주를 개패듭했습니다. 네, 머리를 치고 발로 까고. 그래도 이제 혁주는 계속해서 완득에게 같이 라면 먹을래 라며 친한 척 앵겨붙다가 항상 거절당했지만,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온 이 시점에서 완득은 같이 먹자, 그래 뭐 어떻냐 식으로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이제 완득이네 집에서는 완득이와 부모님, 민구, 옆집 아저씨와 호정, 동주가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음악을 들으며 신나게 이제 회포를 풉니다.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잠깐 밖으로 나온 호정은 동주의 연애 편지를 읽고 술 기운에 둘은 서로 입을 맞춥니다. 이제 동주의 연애 편지가 완득이가 썼던 연애 편지하고 아주 똑같아요. 결국은 비결을 알아냈습니다. 네. 동주는 교회 자리에 신나는 다문화 센터를 개관합니다. 이때 옆집 아저씨의 직업이 화가 나는 것이 밝혀집니다. 정복과 민구는 댄스 교수를 맡았고, 완득이의 아버지와 민구는 댄스 교수를 맡았고, 어머니와 유나는 요리를 맡았습니다. 호정은 한글 교육을 맡았으며 동주는 호정과의 수다를 맡았다 라고 완득이가 나레이션을 합니다. 또한 완득이의 부모님이 한 집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완득이 잠수교를 달리며 훈련을 하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느끼며 활짝 웃은 채 달리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어딘가 이제 부자연스럽고 군데군데 제가 채워넣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줄거리의 출처가 나무위키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줄거리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좀 편했는데,
아무래도 전달하고 싶은 게 좀 빠져 있거나 아니면 설명이 부족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명칭도 이제 하나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뭐 감사히 도움 좀 받았습니다. 한동안 아마 한 몇 번은 더 신세를 지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위키. 그리고 좋긴 한데 이제 분량이 제가 혼자 정리하는 것보다 좀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원래 주제 교육에 대해서 말하려 합니다. 지금 들을 노래는 루카스 그레이엄의 Seven Years라는 노래입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Once I was 7 years old, my mama told me, go make yourself some friends or you'll be lonely. Once I was 7 years old. It was a big, big world, but we thought we were bigger, pushing each other to the limits. We were learning quicker. By 11, smoking herb and drinking burning liquor. Never rich, so we were out to make that steady figure. Once I was 11 years old, my daddy told me, go get yourself a wife or you'll be lonely. Once I was 11 years old. So I started writing songs, I started writing stories. Something about that glory just always seemed to bore me, 'cause only those I really love will ever really know me. Once I was 20 years old, my story got told before the morning sun when life was lonely. Once I was 20 years old. See my goals, I don't believe in failure, 'cause I know the smallest voices, they can make it major. I got my boys with me, at least those in favor. And if we don't meet before I leave, I hope I'll see you later. Once I was 20 years old, my story got told. I was writing about everything I saw before me. Once I was 20 years old. Soon we'll be 30 years old. Our songs have been sold. We've traveled around the world and we're still roaming. Soon we'll be 30 years old. I'm still learning about life. My woman brought children for me, so I can sing them all my songs and I can tell them stories. Most of my boys are with me, some are still out seeking glory, and some I had to leave behind. My brother, I'm still sorry. Soon I'll be 60 years old. My daddy got 61. Remember life and then your life becomes a better one. I made a man so happy when I wrote a letter once. I hope my children come and visit once or twice a month. Soon I'll be 60 years old. Will I think the world is cold, or will I have a lot of children who can love me? Soon I'll be 60 years old. Soon I'll be 60 years old. Will I think the world is cold, or will I have a lot of children who can love me? Soon I'll be 60 years old. Once I was 7 years old, my mama told me, go make yourself some friends or you'll be lonely. Once I was 7 years old. Once I was 7 years old. 네, 루카스 그레이엄의 Seven Years 함께 듣고 왔습니다. 간만에 듣는데 좀
좋네요. 이거는 아마 그나마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들었던 말 그리고 환경에 따라 변화해가는 자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주제의 노래겠죠. 네. 그럼 이제 다시 영화 얘기로 가서 영화와 주제, 교육에 관한 이야기로 가서 한번 다시 조금씩 리뷰해 봅시다. 영화의 주인공인 완득은 불우한 어린 시절, 그러니까 캬바레의 영향을 받아서 거친 성격을 가지고 그 성격에 따른 이제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정과 환경은 캬바레였던 것이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건달들이 껄렁거리고 문제가 있으면 주먹으로 해결을 하는 곳. 그게 완득이가 처음 몸을 담았던 사회이고 거기서 배웠던 행동과 성격이었습니다. 그가 있던 사회는 그런 곳이었네요. 그러면 이제 완득이가 아닌 지금 학생들의 사회는 어떨까요? 뭐 물론 학생들이니까 껄렁거리고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의 사회도 있겠죠. 근데 모두가 그건 아마 일부일 거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왜냐하면 완득이가 후에 성장하며 밝게 변하듯 학생들은 밝든 어둡든 주변의 영향으로부터 변화가 빠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정해졌고 학교는 그른 것을 고치고 옳은 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행동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 기본적으로 땡땡이 금지, 친구들끼리 싸움 금지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지금의 학교의 사회에는 그 규율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건 학생일 수도 있고 그 학부모일 수도 있고 어쩌면 교사일 수도 있고 셋 전부 다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일반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회현상 중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지 일반화를 하고 뭐 이거 지금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 학부모가 갑질을 한다. 학생들이 선생을 뭣도 아니게 여긴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학원 알바를 하기 때문에 이제 착한 학생들도 봤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얘기로 진짜 이런 사람들도 교사를 하는구나 싶은 교사들도 들었고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학생들에게서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못 들었어요. 뭐 굳이 캐물을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네. 하지만 이제 뉴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감한 주제여서 최근 사건도 있기 때문에 민감한 주제여서 정말 건드리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마감일은 다녀왔고 지금 와서 이제 뒤늦게 다른 주제를 잡고 글을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냥 최대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도 좀 할 말은 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을 말하자면은 빠르게 결론부터 말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학생들은 어느 사회든 통제가 필요하고 그 통제는 각 사회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이제 밥을 흘리면서 먹고 젓가락질을 못하고 포크를 잘 못 잡고 그리고 뭐 자는 동안에 이불에 지도를 그리고 그런 실수가 있겠죠. 그것들은 어느 사회에서 교정될까요? 유치원과 이제 집에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학교라는 사회를 새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학교라는 사회에서는 좀 더 넓은 인간관계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지식, 도덕, 규율, 윤리 등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우는 학생들은 없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학생들은 쉽게 무리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아서 착한 소위 말하는 모범생, 우등생 그런 부류와 어울릴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비행 청소년, 불량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네. 또 아무 말 대잔치가 나오는데, 네, 일단 대본대로 가겠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미숙하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 욕이 어떤 말인지 알게 되고는 학생 때 했던 생각 없이 뱉던 욕들을 더는 함부로 입에 담지 않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그 상처의 의미를 알게 되고는 이제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제 스스로 자제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실수를 하고 실수를 목격하고 반성의 과정을 통해서 교정되는 것입니다. 수학도, 국어도, 영어, 도덕, 윤리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깨우치고 세상에 나오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과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형제에게서, 친구에게서, 선생님에게서 그것들을 배웁니다. 이들은 각자 강하게 영향력을 가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과목을 다루고 가정과 학교라는 분리된 사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좀 아무 말을 하면서 그때 말했듯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친구들끼리와의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다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좋은 것들을 몸에 익히면서 나쁜 것들을 나쁘다고 알게 되며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사회화 과정이고,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친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친구나 선생이 부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부모나 친구가 선생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집안의 가훈이 학교의 교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의 교리를 따라야지만 요즘 일부 자식들도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 아끼는 부모로 인해 그 규율이 가벼워지고 학생들을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종종 보이는 게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하나의 의무와도 연관될 수 있는데요. 그 의무는 이제 부모로서의 의무, 선생으로서의 의무,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대본이 생각보다 짧네요.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적의 나침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고단한 하루가 끝나지 않는 이미 늦은 저녁, 전화기 너머 들리는 네 웃음소리,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직 내게 너라는 선물이 있으니까 아직 이 황량한 세상 속에 너는 내 곁에 있어주니까 아침마다 쏟아지는 햇살이 부담스러울 때 어느새 곁에 다가와 잠든 네 얼굴에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직 내게 너라는 선물이 있으니까 아직 이 황량한 세상 속에 너는 내 곁에 있어주니까 어지러웠던 하루하루가 먹구름처럼 내 앞을 가로막아도 너의 눈빛이 마치 꼭 나침반처럼 내 갈 길 일러주고 있으니 아직 내게 너라는 선물이 있으니까 아직 이 황량한 세상 속에 너는 내 곁에 있어주니까 네, 이적의 나침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주제낸데 이 나침반 누가 봐도 사랑 노래 아닙니까? 그래도 나침반을 왜 들고 왔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 것도 이유가 있지만 교육의 의미가 이제 그게 아닌가 싶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원하는 대로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그런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이제 아까 말했듯 쉽게 영향을 받고 변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약하다는 뜻은 아니겠죠. 여러 변화를 거치는 과정을 견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대본을 억지로 뻥튀기 하려니까 말이 좀 계속 헛나오네요. 네. 그러면 일단 대본대로 의무에 관해서 먼저 말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사의 의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교사의 의무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의무는 자식이 훗날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지켜보고 때로는 가끔은 엄격하게 충고하고 힘들면 쉴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가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수학 강사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좋은 교육이 뭔진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거는 좋은 점수를 잘 맞게 해주는 거지만, 교육이라는 게 점수를 맞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분명 이제 수학 하나를 잘 알려준다고 좋은 교육이 아닌데, 무엇이 좋은 교육일까?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한 가지는 이제 확답할 수 있는 게, 학생들을 억압하진 않아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아 위탁을 해서 너는 내가 망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좀 꼴통이었을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를 빗대서 학생들에게 야, 니들 뭐 그렇게 해도 괜찮다, 나도 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나름 잘 살고 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해두면 좋다 라는 말을 하며 그들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게 참 뭔가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결국 변화는 그들의 몫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어떤 변화를 선택할지, 그 변화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지 그냥 생각할 거리를, 조언할 거리를 던지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홀로 서야 되는 것도 학생이고, 변화를 하는 것도 학생이고, 우리가 대신 책임져 주지도 않고, 책임은 그들의 몫이니까요. 네, 그러면 그러면 교육에 대해서 오늘 이제 딱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 진짜 탭은 좀 잘 쓸걸. 결국 오늘 마지막에도 이렇게 아무 말 막 하면서 끝나네요. 뭐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뭐 교육은 별게 그쵸, 누구나 착한 사람 되는 거 알지만 어렵듯, 교육도 간단하지만 어렵네요. 학생들이 잘 변할 수 있도록, 혼자 잘 할 수 있도록 다 해주는 거 아신, 다 챙겨주는 것이 아닌 조언해주고 지켜봐주고, 그게 좋은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노래는 다음 이야기에 대한 예고가 될 수 있겠네요. 다음 이야기는 아마 여기서 조금 말했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조승우의 꽃이 피고 지듯이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참 이렇게 부족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어찌어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제 가려 합니다. 아픔을 남겨두고서 당신과의 못다한 말들 구름에 띄워놓고 가겠소. 그대 마음을 채우지 못해 잠만이도 눈물 흘려서 미안한 마음 두고 갑니다. 꽃이 피고 또 지듯이 허공을 날아
내 체온 남아있다면 이 바람이 흩어지기 전 내